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 아웃사이더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 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과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집권과 다극시대의 개막,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담대한 변화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그 8년간의 임기 동안 그 변화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냉전 종식 후에 클린턴이 추진했던 금융세계화, 그리고 2003년 또는 2001년 이후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중동 전쟁의 그 여파로 미국 내 양극화가 심해졌고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가 떨어진 것을 만회해 보겠다고 오바마가 약속했지만 그것이 실패했고, 그 오바마의 실패가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의 의미는 어쩌면 1932년도에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당선될 것만큼이나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으로 훗날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래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이른바 자유주의적 세계 패권 추구의 시대가 끝나고 2017년부터는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되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 또는 좋게 말하면 평화와 안정, 그것을 지키겠다는 게 미국 정계의 초당적 합의였는데 트럼프는 국제 질서고 나발이고 평화고 뭐고 나는 그냥 미국의 국익만 지킬 티요, 이렇게 나간 게 다르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탈냉전 시대, 즉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는 이른바 미국 일극 시대라고 그러죠. 단극 시대라고도 하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탈냉전 이후에 미국 일극 시대가 끝나고 2017년부터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이른바 다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본격화됐던 세계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였던 세계화가 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확실히 끝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확실히 끝났다. 세계화는 끝났다. 그 다음은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제관계가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1991년 또는 93년부터 한 2022년까지의 세계화 시대는 남한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그런 체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미중과 미러가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지금 한국의 위치가 대단히 취약해졌죠.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집권, 트럼프의 대정책, 그리고 바이든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질서, 세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초보자, 그러니까 트럼프란 사람은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고, 그것도 파산을 몇 번이나 했던 개발업자 부호이긴 하지만, 그리고 TV 예능쇼에 나왔던 셀럽, 이른바 셀럽이긴 하지만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원래는 2008년도 대선에 민주당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오바마라는 정치 신인한테 밀렸죠. 근데 이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1993년도부터 8년간 퍼스트 레이디였고, 그 이후에는 상원의원이었고, 오바마 시절에는 국무장관을 지냈어요. 퍼스트 레이디와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지낸 대단한 정치 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거의 모든 제도권 인사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거는 미국 제도권 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계, 학계, 언론계, 싱크탱크, 선거 전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른바 유명 인사 중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한 2명 있다고 그래요. 한 명이 알렌 리히트만이라는 역사학자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시코 또는 화씨 422도에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든 감독이죠. 이 마이클 무어하고 알렌 리히트만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예상했다고 하지만 거의 모두는
99.9%는 이건 뭐 힐러리가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졌어요. 아주 트럼프로서는 행운의 승리였습니다. 이 미국식 그 특이한 선거제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총 유권자의 총 투표에서는 300만 표가 적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538명? 그런데 선거인단에서는 304대 227표, 거의 80표 차이로 낙승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요. 녹슨지대라는 건데 뭐냐면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의 공업지대였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녹슬어 버렸어.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민주당의 아성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8만 표를 이겼어요. 8만 표. 그 8만 표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304대 227을 만든 겁니다. 즉 미국식 선거제도가 가져온 행운의 승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는 딱 결정돼 있다. 그건 뭐 거의 뭐 안 바뀐다. 민주당, 공화당이. 그런데 7개 주가 있어요. 뭐 네바다, 아리조나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 7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8만 표 차이로 먹으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식 선거제도가 낳은 행운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른바 기득권, 제도권의 유명인사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평민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냉전 종식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금융과 전쟁의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미국 내에서는 하위 80 내지 90%의 대다수 평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90년대 이후에 그 세계화의 고통과 부담을 다 껴안았는데 상층부 1%, 10%, 최대한 20%는 이 하위 80 내지 90%가 세계화와 전쟁의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즉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추구해온 금융과 전쟁의 세계화가 갖고 온 미국 내 양극화, 이 지점을 트럼프가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말하자면 선거 전략을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냉전이 끝났으면 사실은 원래 냉전의 시작이라는 게 소련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소련의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겠다는 건데 89년도에 냉전이 끝나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했으면 사실은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오히려 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면서 외국에서 전쟁만 일삼더니 결국은 미국 경제를 쇠퇴시켰다. 그리고 미국이 무슨 선량한 제국이라면서 흑인이라든가 라티노라든가 아시안계 등 소수인종들의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백인들을 역차별했다.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백인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특히 내륙 지방의 블루칼라 백인 남성들한테 먹힌 거죠. 그래서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말하자면 정치적 이단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물론 이제 도널드 트럼프고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예요. 이 버먼트주에서 이 시장을 하다가 이제 상원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왜? 2016년쯤 되면 이라크 전쟁 실패, 2008년 금융위기 등등 해가지고 미국 내의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나 샌더스 모두 지금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경제 엘리트랑 말하자면 야합을 했다. 그래서 대다수 미국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샌더스의 거센 도전은 막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월가랑 대단히 유착돼 있다. 그 93년도에 남편을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험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보적 모습이었던 힐러리가 20년이 지나서는 그 힐러리가 아니더라 하면서 굉장히 이미 그때부터 좀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트럼프는 2010년도에 공화당 내에서 말하자면 이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도했던 티파티 이런 데서 막 말하자면 일반 평민들이 지원하면서 계속 아닐 건데 했는데도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대선 본선 때까지
그야말로 그냥 판쪽지서를 올라서 승리해버립니다. 이 트럼프의 그 선거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세계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모든 곳에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그게 위선적일 망정 그런 어떤 그 전제가 있었어요. 초당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토고 뭐 무슨 나발이고 우리는 미국 사람만 잘 살면 돼 라는 그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내 지배 엘리트 그리고 미국 내 소수인종, 비백인, 흑인이나 아시안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항상 뭐 똘레랑스, 관용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이거 다 버리고 아주 대놓고 정말 상스러울 정도로 욕을 해요. 예를 들면 멕시코놈들은 다 강간범들이야. 무슬림들은 다 테러 분자야. 흑인 이것들은 게을러. 그러면서 막 그 세상 탓을 해. 그리고 뭐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임승차하고 있어. 미국 체제에 좋은 점만 따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3년도 나프타, 2001년도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서 계속 세계화를 하면서 이른바 글로벌리스트, 세계를 하나로 보는 이것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어.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와 월가의 경제 엘리트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미국을 그야말로 파먹고 있어. 이 딥스테이트야. 이게 늪이나 다름없어. 이 딥스테이트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게 2000년대 이후 힘들게 살아온 미국의 중하층들에게는 어떤 통쾌함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 공약이에요. 앞으로 미국의 외교를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대외 정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 뭐냐? 첫 번째, 외국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나 정권 전복 이런 거 하지 않겠다. 1945년 이래 미국 CIA가 주도가 돼서 최소 뭐 50개국, 많게는 뭐 90개국의 정권을 전복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선거 개입은 수도 없이 많고 이건 이제 우리 안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슬람 테러 세력을 퇴치하기 위해서 당장 미국도 그것은 고민이니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평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선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중동 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완전한 파탄이다 이거. 그 전쟁 비용으로 쓰인 4조 내지 5조 달러를 여기 미국의 학교나 병원 도로와 공항 건설 등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특히 또 이라크는 침공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을 완전한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미국 재건에 쓰였어야 할 2조 달러를 낭비했다. 완전히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과 같은 말하자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들에 대해서 우리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평화적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와의 현 대결 상태를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상호 적대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유세 현장에서는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2016년도 대선 과정인데 사실 그때 이미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최악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4년 2월 달에 일어난 마이단 쿠데타 사건과 이에 대한 푸틴의 그 크림반도 합병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트럼프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랑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나토,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중시하는 대서양 군사동맹, 미국과 서유럽 간의 군사동맹, 나토에 대해서는 그거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이야. 아니 우리가 나토를 만드는 것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즉 냉전 시대에 만든 건데 지금 소련이 있냐? 소련이 없는데 그게 왜 필요해? 하면서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평화해버려요. 이거 보면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전문가이고 이제 국제문제 전문가인 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뭐 천박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순진한 눈을 갖고 있다. 이노선트 아이를 갖고 있다. 이노선트 아이. 그건 뭐냐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의 장점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천박할지는 모르지만 솔직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미국 정계에서 20년 이상을 이제 활약한 사람이고 미국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가설 또는 뭐 전제, 합의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세계는 불안정해요. 미국이 나서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도움이 돼. 미국이 하는 거는 세계를 위한 거야.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위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을 찬성했고 리비아 까다피 제거를 사실 주도했고 시리아 개입도 주도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얘들이랑 화해란 있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2016년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가 내세운 그 대외 정책 구상을 결과적으로 미국이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유권자로 표를 보면은 힐러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폴 크루그만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는 뭐 이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뭐 울었다고까지 하는데 어쨌든 미국 내에 2차 대전 이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세력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바마도 담대한 변화를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좀 만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게 말하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2011년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중동에 발이 묶여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는 것을 막지를 못했네. 오히려 키워졌네. 그러니까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대중동 전쟁에 뛰어든 반면에 중국은 2001년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말부터 드디어 이거 중국 견제에 나서야 되겠네 하면서 이른바 피봇 투 아시아로의 재균형, 아시아로의 뭐 초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이제 2013년도에 공식화가 됐는데 이미 2011년 말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TPP라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서 어떤 뭐 서로 이 상호 경제 이익을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했는데, 단 중국은 빼놓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기구를 통해서 상호 번영을 기약하자. 대신 중국은 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 군사력을 지금까지는 이제 서유럽과 중동 위주였는데 아시아 태평양, 나중에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미국 군사력의 60%를 이쪽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쪽으로 옮긴다는 거였어요. 즉 하나는 중국 견제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 중국을 봉쇄하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라크 침공의 결과로 오히려 미국과 숙적 관계인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란이 핵무기까지 개발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면서 이란과 모종의 관계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2015년도 7월 달에 이른바 JCPOA라고 그래서 이란 핵협정을 맺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까지 포함해서 요지는 뭐냐면 이란이 핵발전에 쓰는 우라늄 농축까지는 허용하되 핵무기에 쓰이는 우라늄 농축은 금지시키고 그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불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국가 해법, 즉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가진 국가를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리고 61년도 이후 국교가 끊어졌던 쿠바하고도 외교관계 다시 맺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란, 쿠바 같이 반미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미국이 막 세계를 마음대로 군림하는 폭군, 독재자가 아니라 선량한 패권국이다. 이런 거를 지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거의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첫째,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TPP에서 탈퇴합니다. 트럼프는 하여튼 외국과 이 세계화, 말하자면 경제 분업, 이거는 미국의 일자리 뺐기 때문에 나쁜 거야 해서 바로 TPP를 탈퇴했고, 그리고 바로 중국과 관세전쟁, 중국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은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말, 2018년 초가 되면 미 군사력의 최대 과제 또는 뭐 미국의 주적을, 이전까지는 이제 이슬람 테러 세력이었는데 2018년 1월 달에는 미국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즉 군사력 강화는 계속합니다. 이 군사력 강화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바마 미국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란 핵협정은 파기해버립니다. 어렵사리 맺은 건데 파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게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 세력이 독점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아예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동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로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반기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뭐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 말하자면 오바마는 그래도 중립자 입장에서 중동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친이스라엘로 돌아선 거죠. 이제 그 대신에 트럼프가 뭐 긍정적으로 한 거는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죠. 2017년도에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 그리고 뭐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2018년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찬 한 해였죠. 그런데 이게 역시 실패합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한 그 반러 분위기입니다. 반러 분위기. 미국 내의 반러 분위기, 특히 미국의 이른바 그 정치 엘리트들의 반러 정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존 볼튼이라든가 마이크 폼페어 같은 네오콘들을 트럼프가 자신의 수하로 쓰면서 이것들이 밑에 앉아가지고 트럼프도 모르게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사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이제 러시아 게이트라는 이 말하자면 의혹을 받으니까 밀어붙이지를 못하죠. 이 러시아 게이트라는 게 이 이후에 미국의 대정책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요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월 달에 미국이 공작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도적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를 몰아내고 그 포로셴코라고 친미 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은 물론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화되면 이 흑해의 말하자면 러시아 해군의 제해권이랄까 자유통행권이 위협받습니다. 그런데다가 크림반도가 원래 러시아 거였는데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열받았고 반발했고 미국은 푸틴이 크림반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주민투표 형식을 통해서 뺏어갔어야 또 거기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2014년 그래서 뭐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미러 관계는 완전히 거의 뭐 최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2016년 11월 대선에서 그야말로 거의 모든 미국 엘리트들의 예상을 띄웠고 트럼프라는 이상한 정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달이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트럼프 당선은 러시아의 공작 덕분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즉 트럼프가 자기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도와줘서 러시아라는 외세가 도와줘서 외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주적이 도와줘서 당선된 거다.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이 미국 정계와 언론계를 막 그야말로 들끓게 만듭니다. 이게 이후 2년간 그러니까 17년 18년에 미국 내 정계의 최대 쟁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이 말하자면 기득권 또는 엘리트 계층에서는 반러시아 정서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렇죠. 왜? 졌으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악마화가 그야말로 극성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달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결단을 내려서 북미 수교와 한반도 비핵화를 못한 거는 바로 이 러시아 악마화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 청문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권력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가들은, 자, 미국은 사실은 이 1945년도 이래 100개 이상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적어도 수십 개 국가의 선거에다 개입을 했거든요. 그건 빼놓고라도 어떤 나라든 미국의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겠죠. 따라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거나 개입하려 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거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그 요인을 1, 2, 3, 4, 5, 6, 7, 8개 나누면 100위 안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쨌든 트럼프가 러시아와 잘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힐러리는 반러가 분명했고 개입을 하려 했지만 해봤자 그 요인 중에 100등 안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데입니까? 전 세계가 모든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정보기관인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렇게 공작했다는 걸 알았다면 선거 기간 중에 미리 말하자면 경고를 하지, 선거가 끝난 다음에 2달 지나서 이런 얘기를 꺼내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무슨 영국의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또 아주 정교하게 러시아가 어떻게 SNS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이제 헛소리고, 조지 비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CIA에서 러시아 분석가를 지냈고 딕첸이라고 마음에 안 들지만 딕첸이 부통령의 자문위원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MSNBC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이러한 정보평가가 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일부 정보기관, 그러니까 17개 중에 3개잖아요. 일부 정보기관에서 또 거기서도 또 극히 일부 선발된 정보 요원들만의 판단으로 정보 평가를 내는 거는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2003년도에 그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이라크 핵무기 개발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조지 비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미국은 1990년대 이래,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래 러시아 내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고, 러시아 국민들 대부분도 미국이 러시아 대선 등에 개입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1996년도에 옐친의 지지율이 바닥이었습니다. 10%가 안 돼요.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96년도 대선에서 어쨌든 재선에 성공합니다. 왜 성공했냐? 미국이 엄청나게 밀어줬기 때문에. IMF에서 100억 달러 차관을 줬는데 이게 거의 대선 운동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고,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이 대거 러시아로 와서 거의 다 코치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코치를 했는지 그 대선 끝난 다음에 1996년 7월 15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옐친 구조에 나선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옐친의 재선을 이끌었나, 그 뒷이야기 이런 게 나올 정도였다고 그래요. 아주 대놓고 개입한 거죠. 반면에 푸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째 집권하고 있죠. 2012년도에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를 앞두고 2011년 12월 달에 푸틴을 반대하는 가두 시위가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요새 유명한 NED, 민주주의 발전기금, 민주주의 진흥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1982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라는 목표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들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하는 데죠. 자, 2011년도에는 반푸틴 시위를 이끌었고, 2015년도에는 이제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제 이른바 NGO를 빙자해서 러시아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고취한다고 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도 이제 이 감시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 정보기관과 러시아 내 반정부 세력 간의 비밀 교신을 감청을 해서 그걸 폭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미국 CIA가 러시아 정보기관 FSB라고 그래요. 연방안보국인데 거기에 서한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거 CIA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러시아의 모든 반정부 세력과 관계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러시아 반정부 세력 도와줄 거야. 그게 우리 미국의 권리야. 대단히 요만한 이야기죠. 이게 비슷한 일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도 벌어집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장관과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안보부장 등이 중국의 카운터파트하고 만나서 뭐 알래스카인가요? 거기서 회담을 했는데 뭐 고성이 오갔다고 그러죠. 야, 중국, 미국과 같은 정치 경제체제를 뭐 취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미국의 오만에 대해서 로버트 페리라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뉴스위크 등에서 이란 콘트라, 뉴스위크 AP에 근무했는데 이란 콘트라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다 쫓겨났고 결국은 이제 90년대 말에 컨소시엄 뉴스라는 독립 인터넷 매체를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언론 체계에는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광기가 뒤덮고 있다. 이게 미국의 대정책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등 비롯한 사람들을 이제 망상의 공동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척결 얘기하는 걸 망상의 공동체라고 표현했던데, 미국의 정치 언론 엘리트들은 반러 또는 뭐 미국은 항상 옳고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악마이고, 이런 망상 또는 그런 광기, 이런 것들이 덮고 있다고 얘기를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2016년도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취해온 대내외 정책이 가져온, 그러니까 트럼프란 사람이 뭐 대단하고 특이한 것도 있지만 결국 미국의 평민들, 서민들이 미국의 대내적 경제정책이나 대외적 안보정책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외정책을 약속했으나 그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지배 엘리트의 반러시아 정서 또는 반러시아에 대한 혐오, 이거를 광기 수준으로 증폭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실패가 뭐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미국 지배 엘리트들의 반러시아 정서는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방 언론이나 국내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서부 유럽 국가까지도 다 점령하려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히틀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망상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이 소련에 약속한 나토의 동진 금지, 나토 확장 금지 정책을 어기고 계속 나토를 확장시키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데 대한, 나토를 확장하고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데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까지도 설치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그야말로 미국의 군세력 앞에, 핵군 세력 앞에 속수무책이 되도록 만들어 온 30년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계속 러시아의 안보를,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다가 결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고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와 사실상 평화조약에 성공했지만 미국, 영국의 반대로 그게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이제 3년째, 만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약속 위반에서 시작된 것이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자위 조치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했던 세계 경제 질서 또는 세계 정보 질서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그리고 뭐 이란, 이 말하자면 제3세계들, 비서방이 서방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사상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대한 계기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과 본질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왜 일어났으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